예, 저희 계속해서 특별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전휘수 부사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예, 사고관리 계획서 사업자 준비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2019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주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휘수 부사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 이런 행사가 진행되다 보면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이 좀 모자란 게 보통인데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발표 시간이 최대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예정했던 것보다 한 30분 이상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우리 송 부장님께서 좀 많은 시간을 발표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금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잠깐 망설이고 있지만 아마 패널 토의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정대로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아까 송 부장님 그 발표에서 언급된 대로 이제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전 원전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전을 상업용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떤 안전에 어떤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내용에서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이전까지는 발전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원자로 냉각제 배관이 양단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즉 파이프 같이 다 떨어져서 그로 말미암아서 냉각제가 누출이 되고 노심 냉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설계기준 사고입니다. 그래서 설계기준 사고는 다른 용어로는 또 가상사고라고도 했습니다. 즉 그런 거를 최악의 사고로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가상적인 사고다. 실제로는 일어나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좀 암시한다고 그럴까요? 전제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그 개념에서 안전해석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설비들이 설계가 되어서 운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언급됐던 여러 가지 그 세 차례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특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설계 기준 사고를 훨씬 뛰어넘는 사고가 초대형 자연재해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 안전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나가면서 인위적 자연재해, 즉 테러라든지 화재라든지 어떤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원전은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점점 안전 개념이 확장이 돼서 이제 비로소 물론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사고관리 계획서 제출 요건이 정해지고 그 요건에 맞춰서 우리 사업자가 사고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곧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관리 계획서의 구성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서 손명숙 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준비한 사고관리 계획서에 담길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전에 다 맞춰봤는데도 막상 딱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포럼을 다녀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거의 이 자리 컨벤션홀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요, 원자력이 문명이 이기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인자이기도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냥 있지만은 않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드리고 신뢰를 계속해서 구현하고자 이런 2019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오시느라 오후 1시 반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다들 빠듯하게 출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딱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렸는데 그 바다 내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릿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못 느끼셨나요? 식사 다 하고 오신 거 맞죠? 네. 그래서 부산에 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전휘수 부사장님께서 사고관리계획서 사업자 준비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고관리 계획서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설계기준 사고까지가 원전을 설계하면서 고려했던 사고였습니다. 이 설계기준 사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사고, 가장 최악의 사고를 원자로 냉각제 양단이 완전히 파단이 돼가지고 떨어져 내려서 그 양쪽으로부터 냉각제가 누출되는 그런 사고를 가정을 했고요. 그런 사고에도 노심의 냉각이 유지가 되도록 안전설비를 갖추고 그런 안전설비들은 예를 들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만약에 세 대가 있다 그러면 그 세 대는 각각 전기도 다른 선으로부터 받고 또 설치도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다른 방에 설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다중성 또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 개념으로 해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또 그런 설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동작이 안 한다고 보고 나머지 절반만 동작을 한다고 보고 사고 해석을 수행을 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도 노심 냉각은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돌릴 수 있다는 이제 근거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의 결과들은 저희들이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인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TMI 사고가 1979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 중대 사고에 대한 연구라든지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하는 준비는 이전에도 꾸준히 되어 오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TMI 2호기, 4호기의 경우는 노심 손상은 일어났지만 공중에 미치는 방사성 피해가 전혀 없었고, 즉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없었고, 사고가 경락 건물 안에 국한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다지 큰 우려를 낳지 않아서 중대 사고에 대한 이런 연구라든지 적용이 그다지 신속하게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도 이 설계 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일종의 다중 사고 이런 것들이 일부가 고려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의 모든 전원이 완전히 상실되는 사고라든지 또는 원자로 정지 불능 사고, 그래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어야 하는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즉 원자로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자동 신호에 의해서 원자로가 정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고 등은 기존의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는 대로 후쿠시마 사고로 말미암아서 이런 초대형 자연재해에 의해서 노심 냉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원자력 산업계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서
유럽에서 해왔던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도 기존 그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에서 가정했던 여러 가지 가정을 초과해서 어떤 그 초대형 자연재해의 빈도를 계산을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여하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후쿠시마 후속 조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원전의 부지고를 한 10m 이상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10m 이상의 높이를 확보를 해서 쓰나미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이동형 발전 차량을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면서 그러면 테러는, 그러면 뭐 광역 손상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면서 비로소 정부에서 사고관리 계획서 제출을 법제화를 했고, 그 요건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사고를 전부 포괄하는 사고관리 계획서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사고 해석에서 간주했던 그런 사고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한 그런 사고를 전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업자 내에서도 어떤 한 부서가 주관해서 하기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일단 사고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 정책위원회에는 본사의 각 분야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처실장들이 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레벨에는 PM 회의, 주제별 워킹그룹, 그리고 현장 TFT를 뒀고요. 이런 실무회의체가 사고관리 정책위원회 상위 협의기구인 사고관리 정책위원회 토의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킨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정례적으로 규제 협의를 가져서 저희들이 자칫 규제 요건을 불만족하는 일이 사후에 발생을 해서 다시 또 해석을 되풀이하거나 설비를 갖다 다시 재검토하거나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갖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규제 협의를 가져서 처음부터 규제 요건에 적합한 사고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이 3개 분야의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먼저 이런 쪽에 일부라도 이런 쪽에 계획을 수립한 그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그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기관 또는 개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사고관리 협의체가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규제기관 검증단이나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원안위와 더불어서 사고관리 계획서의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관리 계획서에 담긴 8대 개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개선 분야는 우선 고유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관리 계획서의 전략을 맥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을 수립을 하고,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전략에 맞추어서 어떤 설비들을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설비들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장소, 그 다음에 이런 설비들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 그리고 어떤 설비들은 그냥 구매해서 비치만 하면 되지만 어떤 설비들은 기존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설비의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하는 설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형상 관리와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설비들을 전부 이용하기 위한 절차, 특히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비상운전 절차서와 새로이 개발되는
이런 EDMG나 CMG와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사고관리 계획서의 그 내용에서도 잠시 설명이 됐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사고관리 능력이 실제로 이런 중대사고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사고 해석이나 안전 해석, 선량평가, PSE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한 툴을 모두 이용을 해서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그런 평가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주체가 결국은 원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까지가 사고관리 계획서에 포함된 8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8대 사고 관리 개선 분야에 대해서 차례대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의 고유 BDBA 사고관리 전략, Beyond Design Basis Accident, 그러니까 설계 기준 사고를 초과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대 사고 또는 뭐 설계 기준 초과 사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잠시 쓰기도 하는데 뭐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초대형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이런 그 중대 재해를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든 자연재해든 또는 뭐 인위적 테러든 노심의 손상, 그리고 노심 냉각에 위협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3단계 대응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라는 것은 1단계는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전지 또는 필수, 이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필수 계측기, 그리고 전원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터빈 구동 보조 호스 펌프, 즉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증기 발생기에서 증기가 발생이 되면 그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의 힘으로 증기 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그런 펌프입니다. 이런 그 고유 피동형 기능을 가진 이런 설비들과 필수 전원을 이용해서 8시간까지는 노심 냉각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1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소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설비입니다. 즉 이 맥스트 전략에서 확보한 이런 이동형 비상 대응 설비들, 즉 이동형 발전차, 이동형 펌프, 이동형 팬덕트 등 이런 설비들을 이용해서 72시간까지 계속해서 노심을 냉각을 하고, 그리고 72시간 이후에는 소내에 가용한 모든 설비, 즉 고정형 설비 또는 그 대형 이동형 발전차, 또 이동형 열교환기, 외부 수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장기적인 사고 수습을 갖는 그런 3단계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현재까지의 판단은 이러한 저희들의 전략은 유럽인, 일본,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강력한 개선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갖다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맥스트 설비입니다. 우선 3.2MW 용량의 비상 발전 차량입니다. 지금도 이미 원전 본부별로 한 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현재는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이 비상 발전 차량을 써야 될 필요가 생기면 이거를 발전소 현장까지 끌고 가서 운전을 해서 가서 거기서 케이블 접속 단자를 찾아서 케이블에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운전하러 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또 케이블을 접속 단자에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주기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더욱이 만약에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도로가 파손이 돼서 발전차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각종 그 중장비도 확보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치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는 치우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사고관리기서에 저희들이 담은 내용은 보관고에서 현장까지 전력선을 미리 배치를 해서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전원만 넣으면 될 수 있게끔 비상발전 차량을 가동을 해서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면 바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작은 1메가와트 용량의 비상발전 차량을 호기별로 한 대씩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보다 아주 작은 용량, 이거는 이제 이동용이기도 하고 어쨌든 현장에 배치가 돼서 현장 자체에 배치가 돼서 필요할 경우에 거기서 이걸 기동을 해서 바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상전원 설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5.5kW 용량의 역시 마찬 호기당 2개가 배치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주요 판넬, 계측제어 판넬이라든지 팬 등 그 소용량 전력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압과 중압의 펌프차 호기당 2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유량 펌프차입니다. 물론 냉각수로도 쓸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해수를 끌어와서 쓸 수도 있는 그런 펌프차가 되겠고요. 저압 중압 펌프차는 호기당 2대, 고유량 펌프차는 호기별 1대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자로의 압력이 아주 높을 경우에도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고압 펌프도 호기별로 구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발전소에 이제 이런 비상노식 내각 설비로서 확보되어 있는 급수 탱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급수 탱크가 다 써버렸거나 아니면 급수 탱크가 지진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유로 파손이 돼서 쓸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바닷물을 정화해서 그 물을 가지고 냉각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수 담수화 설비를 탑재한 그런 차량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세울본부에만 한 대 보관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손해 냉각수가 고갈 시에 상계화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본부의 사고 상황이라면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제 사고 초창기에 이걸 이동을 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이동형 열교환 설비입니다. 열교환 설비는 말 그대로 뜨거워진 물을 이 열교환 설비를 통해서 순환시켜서 냉각시켜서 다시 원자로나 아니면 증기발생기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전력 설비를 가지고 기존의 발전소에 있던 냉각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동형 펌프차를 써서 냉각수를 주입을 하고, 또 뜨거워진 물은 이런 이동형 열교환 설비를 통해서 식혀서 다시 들여보내고, 이러한 그 단계적 전략을 통해서 노심 냉각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이 그 후쿠시마 사고 때도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 사다리 그 소방차가 와서 사용 연료 저장소에 물을 뿌리고 하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를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에 살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통신 설비입니다. 전원이 상실이 되면 통신이 상당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발전소 현장과 또는 주재원실과 또는 비상대응 설비와 의사소통이 돼야만 효과적으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데, 장기 전원 상실 시에
비상대응 설비, 주재허실, 그리고 발전소 현장과의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별로 2대의 다목적 통신 중계 설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기타 지원 설비로는 연료위 이송 저장 설비, 예를 들면 어떤 설비들은 예를 들면 이동형이든 아니면 현장 통합 보관고에서 보관하는 그 비상 발전 차량이든 비상 발전차의 원리는 전부 디젤로 디젤을 연소시켜서 발전기를 구동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료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료유를 이송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설비, 또 이동형 팬 덕트 설비, 뭐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 그런 연기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설비, 또 조명. 발전소에는 압축 공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설비는 전기로 구동이 되지만 어떤 설비는 공기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로 구동되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발전소에 가지고 있던 고정형 공기 압축기가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이동형 공기 압축기도 구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동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 차량도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형상 변경과 통합 보관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부분의 설비들은 구매를 해서 통합 보관고가 됐던 아니면 현장이 됐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 발전소와 어떤 그 설계를 변경하고 연결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설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설비들은 특히 전력 설비들의 경우는 발전소 설비와 반드시 접속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설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설비 확보와 설계 변경이 반드시 진행이 같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계 변경이 먼저 진행이 돼야죠. 그래서 설비별로 설계 변경과 구매 계획을 세워서 2024년까지는 설계 변경까지 모두, 그리고 설비 확보까지 모두 완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가 원자로 냉각제 펌프입니다. 즉 가압 경수로의 경우는 압력이 약 한 157kg, 그리고 원자로 냉각제 평균 온도는 약 한 310도 정도, 그렇게 고온 고압의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그 고온 고압의 유체를 원자로로 흘려보내고 펌핑을 해 집어넣고 거기서 뜨거워져서 나온 물이 증기발생기를 통해서 증기발생기에 열을 전달해서 증기발생기 외부에 공급되는 급수가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터빈 발전기를 돌리고 증기발생기에서 다시 나온 그 물은 다시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원자로에 집어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명성 국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압력은 자그마치 157kg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압의 약 157배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고압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제 펌프에는 밀봉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압의 냉각제가 축을 타고서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한 밀봉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밀봉장치에 별도로 157kg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물을 집어넣어서 정작 냉각제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 상황이 되면 그 고압의 밀봉 주입수, 즉 원자로 냉각제 밀봉 장치를 통해서 원자로 냉각제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집어넣는 그 고압의 밀봉 주입수가 상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원자로 냉각제 펌프 축을 타고 원자로 냉각제가 누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이 원자로 냉각제 전체에 비해서 적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하튼 사고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냉각제 상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대비해서 밀봉 주입수가 상실이 되어도 원자로 냉각제의 누출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밀봉 장치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표준의 원전, 가장 신구리 3, 4호기 이전에 지어졌던 12개의 그 표준의 원전, 그리고 가압중수로, 그리고 신구리 3, 4호기 등의 APR 1400 원전은 국내 업체가 이 누설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저누설형 밀봉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 검증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채택을 할 예정이고요.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이나 프라마톰 원전, 프랑스의 프라마톰형 원전, 즉 우리나라에서는 한울 1, 2호가 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은 이제 고리 2, 3, 4 그리고 한빛 1, 2, 5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는 이미 성능이 검증된 이런 누설을 제한할 수 있는 밀봉 장치를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형에 대해서는 국산 개발을 하는 대신 성능이 검증된 이 밀봉 장치를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그 성능을 검증을 하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전소 이런 그 설비 도입에 따라서 기존 발전소의 기존 설비의 설계 변경, 즉 형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설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설비가 기술되어 있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방선 비상 계획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설비들을 사용해서 비상 운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원의 운전 실습,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 실습, 그다음에 면허 시험까지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절차사라든지 설계 도면, 또 제반 각종 기술 문서 등이 전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자가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전담 조직입니다. 우선 재난대응안전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회사의 중앙연구원에서 기술 지원 목적으로 구성되는 이제 전문가 그룹 세이프티, 요 조직과 재해대응안전센터를 제외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비상대응 조직입니다. 기존의 비상대응 조직인데 여기에 재해대응안전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상대응 설비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또 비상시에 그 설비들의 운전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설비들이 아까 보신 대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을 한꺼번에 다 만약에 사용을 해야 한다면 이 비상대응 재해대응 안전센터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본부 내에 원전본부, 현장 내에 협력회사의 운전원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운전원들의 협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이 재해대응 안전센터를 설립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계획은 일단 10명으로 출발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절차 개발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서 개발된 절차서는 바로 이 다중방어운영지침서 그리고 광역손상완화지침서, 이 두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방어운영지침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비상대응 맥스트 설비들을 이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이 광역 손상 완화 지침서는 인위적 재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테러라든지 뭐 항공기 충돌이라든지 또는 광역 화재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로운 개념의 그런 절차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진입을 하기 이전에 원자로가 일단 정지가 되면 발전소에서는 비상운전 절차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정지가 까지는 가지 않는 어떤 비정상 상황에서는 비정상 운전 절차서 (Abnormal Operation Procedure를) 쓰게 되어 있고,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면 에머전시 오퍼레이팅 가이드라인 이런 비상운전 절차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자로 정지만으로 사건이 수습이 안 되고 계속 사고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SAMG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현재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과 신규로 개발한 다중방어 운영 지침서 그리고 광역 손상 완화 지침서, 이것들을 연계해서 언제 어디로 진입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오고 하는 그 연계 사항들이 이미 개정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전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략을 통해서 과연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또는 인위적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정말 잘 수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증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은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안전 목표가 만족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목표 중에 하나는 결정론적 목표는 부지 경계선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데는 1km, 어떤 데는 700m에서 일반인들이 받는 선량이 250mSv 이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스 아니면 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확률론적 목표는 노심 손상 빈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 1년에, 또는 방사성 물질 대량 방출 빈도가 또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세슘 137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출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론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확률론적 목표는 허용을 하지만 빈도가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한 데는 이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이 사용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평가를 해본 결과 이런 전략을 통해서 중대재해에서 이러한 안전 목표는 만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교육훈련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서류들이 개정이 되고 많은 설비가 도입되기 때문에 원전 비상대응 조직 전체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맥스트를 전담하는 인력은 설비 운영 시험 정비 등 전반에 대해서는 해외 벤치마킹 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별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